반갑습니다. 크라우드웍스에서 온 김대영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내용 자체가 인공지능이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희 중2 딸아이를 데리고 예행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몇 가지 빼고는 잘 이해 가능하다고 또 답을 줘서 제가 오늘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를 좀 설명드리면요, 크라우드웍스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하는데 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인공지능에는 이 데이터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국내 이제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저희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오전에는 과기부에서 저희를 또 ICT 크로스 미래 유니콘으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수상도 하는 또 기쁨을 또 누리기도 했습니다. 좀 그럼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고 산업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사실 이게 1982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실제 이 배경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휴머노이드라는 그 대상이 이제 해주고요. 사람이 어떻게 더 사람 같은가, 인공지능과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화두를 던졌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도 학습하지만 사실은 모든 동물도 학습하고 사람도 학습을 하죠. 그래서 강아지도 사실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줄을 갖다 대면 문 앞에서 꼬리를 막 흔들죠. 그래서 강아지도 역시 자기의 인지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주인이 목줄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이제 메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이런 반복적인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목줄이라는 어떤 인풋만 가지고 입력을 딱 받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기계한테 시키려고 하면 일일이 사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되게 고단한 일이죠.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기계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금 SF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이제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안에는 조금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경망, 사람의 뇌를 좀 본뜬 어떤 그런 기술들, 그 안에는 또 이제 딥러닝이라고 최근 각광받는 기술들이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의 이제 하단에는 이제 소스 링크를 이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궁금하신 것들은 그런 소스를 찾아서 또 공부하시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로부터 배워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그래서 사실 두 단계의 단계가 항상 존재하고요. 학습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예측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한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치, 어떤 입력과 아웃풋, 출력치의 어떤 셋으로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기계가 이런 인풋을 받았을 때는 이런 아웃풋을 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 모델 학습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입력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고 저희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목적은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텀이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그 현재까지 산업에 쓰이고 있는 용어들에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도라는 거는 이제 시키는 거죠.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도록 학습해라고 이렇게 시키게 되면 그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비지도학습은 아웃풋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입력값은 많은데 어떤 결과를 내라고 얘한테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지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붙였고요. 강화학습은 사실은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스스로
어떤 게임 결과에 따른 긍부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크게 보면 이제 게임의 승패라든지 이런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각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선형회귀라는 게 사실은 지도학습의 이제 가장 심플한 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도라는 의미는 X와 Y,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어떤 셋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좌표상 X, Y에 이제 많은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관통하는 가장 최적의 선을 찾는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사실은 저걸 보면 이제 잘 그릴 수 있죠.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근데 기계는 저 선을 어떻게 찾느냐면 각 점과 내가 생각한 직선과의 차이들, 에러를 계산을 해보고 그 합이 최소화되도록 어떤 학습이 됩니다. 그렇게 학습이 끝나게 되면 저 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선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입력값 x에 대해서 아웃풋 x를 이제 예측해 주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복잡해 보이는 학습도 사실은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크게 예를 들면 자율주행도 사실은 이제 지도학습의 예고요.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보면 차에 달린 카메라에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액션들, 우리가 이거는 미리 훈련할 데이터를 줘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악셀을 밟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이런 우리가 시킨 일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AI 서비스들의 한 90% 이상은 다 이런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예는 이제 우리가 뉴스 서비스에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이버 뉴스라든지 구글 뉴스에 보시면 같은 비슷해 보이는 뉴스들이 이렇게 뭉쳐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루에도 수만 개의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뉴스들을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강화학습은 저희가 이제 이세돌 구단과의 그 알파고의 대결에서 쓰였다고 해서 좀 이름을 많이 탔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파고 좀 복잡한 보이는 장표인데요. 실제로 알파고 리 이세돌 의원하고 했던 알파고의 버전을 이세돌 리라고 부르는데요. 이세돌 리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그리고 몇 가지 모델이 이제 중첩된 그런 모델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을 해가지고요. 사전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수를 둘지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둑판에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숫자보다 저희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확률을 계산해서 하기는 기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했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스스로 또 경기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대 1이라는 결과가 냈고요. 뒤에 MCTS라는 거는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좀 복잡한 용어인데 사실은 그냥 랜덤 확률에 의해서 뭔가 수를 둬서 판단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요. 알파고 제로는 그냥 스스로 학습해서 그러니까 지도 학습을 아예 쓰지 않고 스스로 플레이하면서 강화 학습에 의해서만 플레이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이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실렸던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실제 알파고 제로가 어떤 학습 과정을 겪었냐 봤더니 사실은 파란색 점선이 알파고 리의 수준이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지도학습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저 연한 하늘색이 이제 알파고 제로가 스스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수준이 올라간 걸 보이는데요. 36시간 스스로 막 플레이를 하면서 이미 알파고 리 수준에 도달했었고 72시간 학습하고 나서는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40일 학습 후에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둑 게임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학습이 뭐 이렇게 간단하거나 비용이 적거나 하진 않습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쓰였던 프로젝트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학습의 알고리즘이 사람은 밥을 먹고 쉬고 하지만 뭐 기계는 뭐 24시간 계속 전기료만 넣어주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으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안에 지금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게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의 뉴런을 좀 비주얼화한 건데요. 사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날로그지만 인간 뇌는 어떻게 보면 사실 디지털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런이라는 게 이제 그 신경 세포인데 인간의 뇌에는 한 860억 개 이상의 이제 뉴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왼쪽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다음 뉴런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뽐떠가지고 오른쪽 그래프 같이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풋들, 우리도 인간도 오감으로 사실 다양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인풋을 받게 되는데요. 기계한테도 그런 식의 다양한 인풋을 제공해 주는데, 근데 모든 저희가 전기 자극을 다 전달하지는 않거든요. 뉴런 간에 어떤 자극은 임계치를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고, 어떤 자극의 합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제 전달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웨이트들의 합으로 합산이 되고, 그게 임계치를 넘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하나의 뉴런을 따라해서 만들었고요. 이 이름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퍼셉트론은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하드웨어를 썼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하죠. 뭐 그 당시 기술로는 뭐 대단했지만, 근데 사실 퍼셉트론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수십 년간 그런 알고리즘이 발전해 왔지만 상용화에는 실패해서 상당히 암흑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이미지 분류 경연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들을 정확하게 분류해 내느냐를 이제 경쟁하는 어떤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토론토 대학의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이끄는 팀이 압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알고리즘을 누르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 쓰였던 알고리즘이 신경망이었습니다. 딥러닝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망을 활용한 알고리즘이 우승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게 어떤 것이지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왔던 거죠. 사실 이 교수님이 1947년생이신데요. 수십 년간 사실 빚을 못 보셨습니다. 연구비도 사실 지원을 못 받고. 그런데 이제 이 컴퓨팅 파워도 올라가고 이런 사회적인 그다음에 연구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활용된 이미지들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이미 마련해 놓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조금 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딥러닝이 그러면 이미지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을까, 과거에 비해서? 그걸 한번 보면 사실은 이제 왼쪽의 이미지는 사람이 보는 어떤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자체로는 기계한테 학습하라고 줘봐야 인식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이미지라는 것은 그 안을 살펴보면 각 픽셀이 존재하고요. 픽셀 하나는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하는 RGB의 값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왼쪽처럼 보이지만 컴퓨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숫자의 행렬로 제공이 됩니다. 저렇게 인풋을 들어가면 이제 학습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이 없어졌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최근에 기사도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렬 숫자들의 배열로 일단 들어가는데요. 과거의 딥러닝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특징을 좀 찾아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귀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좀 저런 모양이 되고 색깔은 저렇고 뭐 털은 뭐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변수들, 고양이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신경망에서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신경망이 스스로 그것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인식하는 어떤 신경망을 만든다고 하면, 숫자라는 것은 저렇게 왼쪽에 픽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저희가 그레이 스케일로 의미가 없는 데는 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처럼 생긴 숫자에는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강도를 나타내는 저게 전체적으로 28 곱하기 28의 이제 이미지인데 실제 784의 픽셀이 됩니다. 저 안에 이 숫자의 그 쫙 배열 저 자체가 그냥 신경망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경망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보면 신경망이 이 학습의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스스로 저런 인풋에 대해서 저런 값을 내기 위해서 어떤 웨이트들로 어떤 수식으로 저렇게 전달해야 되는지 스스로 학습해 가지고요. 저런 인풋에 대해서 이제 4라는 것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보이지 않는 저런 레이어들을 많다고 해서 딥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것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제 르쿤이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핸드라이트된 숫자를 통해서 인식해가지고 숫자를 정확하게 출력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뭐 텐서플로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구글에서 이제 발표한 이 AI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인데요. 저렇게 지금 말씀드린 숫자를 보고 그걸 인식하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한 20줄 정도의 이제 코딩으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내용을 보시면요. 학습할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셋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그 신경망 그 레이어를 몇 개를 3개를 넣고 이폭기라고 하는 것은 3번 학습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해서 학습을 시키면 실제 간단하게 이런 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뉴럴넷이 사람이 뭔가 이제 이런 특징들을 찾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로 인식하는 데서 많이 쓰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식에서는 뉴럴넷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컨볼루션 뉴럴넷이라는 게 쓰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심플합니다. 그냥 필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건 컬러 이미지고 또 요새 이미지들이 워낙 그 픽셀이 많아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 자체로는 학습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필터를 떠서 특정 영역을 좀 강조하고 계산할 부분을 확 줄이는 방식으로 나온 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입니다. 그래서 CNN이라고 이제 또 조금 찾아보시다 보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저게 캣으로 이제 분류할 때는 밑에 신경망에서 중간 단계에서는 이 AI는 저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고양이처럼 인식을 하다가 점점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저게 고양이인지 모르는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저것으로 캣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을 너무 잘 시키면 그 학습된 훈련 데이터에서는 잘 맞는데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는 좀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맞췄다고 해서 과적합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경망을 불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신경망 중에서 몇 개를 날려버려 가지고 조금 불완전한 정보창에서도 잘 예측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기법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회사 크라우드웍스에서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러면 저희가 훈련할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핸드라이트된 노트에서 실제 저거를 이제 디지털적으로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훈련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계가 이것까지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은 그 단계는 되지 않아서요. 사람이 저 안에 보시면 각 글자를 바운딩을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식으로 정답을 넣어주면 신경망에서 이걸 학습해가지고 나중에 저런 인풋에 대해서 자동으로 문자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션에 대한 패션 이미지를 보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것을 붙였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옷 색깔은 뭐고 문양이 어떻게 돼 있고 긴팔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셋을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이미지만 보고도 설명을 붙여줍니다. 이 이미지만 딱 생각하면 이 이미지는 양복이고 색깔은 뭐 남색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양한 표정들, 사람이 했던 표정들하고 그때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제공했던 사례고요. 이런 것들도 학습하면 이미지만 보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자율주행이라고 워낙 이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에 달린 카메라, 블랙박스, CCTV 영상들을 보고 그 안에 요소들을 또 사람이 찾아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그걸 학습하게 되면 이미지만 딱 봤을 때 인공지능이 그 사진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건 또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안에 어떤 특정 멤버가 어떤 춤을 추고 있는지를 태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에서 부분 프레임별로 이제 이미지를 나눠서 태깅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나오냐면 뮤직비디오만 인풋을 딱 주면 어떤 멤버의 모션만 이렇게 따서 직캠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인공지능이 세 가지 분야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눈으로 보는 것을 학습해가지고 하는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음성 인식입니다. 소리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계하고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이름은 좀 어려운데 자연언어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라는 건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단계는 자연어 처리까지 지금 딥러닝이 쓰이고 신경망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음성하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1950년대에 사실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말하는 숫자를 보고 숫자를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는 이제 저희가 아날로그 음파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보는 모든 소리는 아날로그 음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또 기계가 이제 학습하기 좀 어렵고 일단은 소리를 샘플링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LP라고 해서 큰 디스크를 쓰다가 CD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그때 샘플링이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그 자체로 또 이제 기계 인풋으로 넣기 어려워서 샘플링된 그 소리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오른쪽에 보이는 스펙트럼 같이 보이는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 X축은 시간축이고요. 시간이 0.02초 간격으로 찍혀 있고 Y축은 이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프리퀀시고, 그다음 색깔은 진폭을 뜻하는 음량을 뜻하는. 그래서 저 한 장으로 소리의 특성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소리 자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 짖는 소리는 저런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아기 구름은 저렇게 돼 있고, 시계 똑딱 소리는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숫자로 표현된 저렇게 디지털화된 어떤 소리 파형 가지고 아까 앞서서 말씀 이미지에서 쓰렸던 CNN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활용하면 소리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저런 모양을 인풋으로 넣으면 어떤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리 자체는 그런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음성은 사람이 말하는 음성은 단순 소리하고도 다른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순차적으로 뭔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아날로그 파형을 저 스펙트로그램을 바꾸는데, 근데 저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 스펠링하고 실제 말하는 소리는 다르거든요. 저걸 저희가 음소라고 얘기하는데 포님이라고, 더 퀵 브라운 팍스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퀵 브라운인데 저거는 이제 저렇게 스펠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걸 어떻게 예측했냐면 각 음소별로 한국어에는 한 49개 음소가 있는데 음소별로 어떤 음소는 어떤 단어라는 걸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칭하는 식으로 했는데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딥러닝을 또 활용해가지고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려운 얘기는 빼고 신경망인데 여기는 순환 신경망이라는 걸 씁니다. 리커런트.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학습된 전 단계에서 학습된 내용을 다음 단계 학습에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얘기할 때 순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서 무언가를 말한 것을 인풋을 다음의 학습에 쓰이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말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들이 뒤에 영향을 주면서 이 학습이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의 말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헬로우라고 말한 헬로우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헬로우를 발음하는 것을 듣고
저희는 이제 정답 뜻을 알고 기계한테 학습하라고 시키면 기계가 헬로 이런 식의 파형이 0.02초 간격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확률 높은 문자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다양한 화자별로 구간을 따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화자별로 말하는 특성하고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어로 얘기한다든지 중국어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음성 합성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이런 데이터셋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비슷한 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연어 처리, 사람이 이해한 것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또 이세돌 알파고 이전에 또 이제 한번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IBM 왓슨이라고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있는데 제오파디라는 이제 퀴즈를 푸는 쇼에서 사람을 이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 방송은 아니었고 특별히 만든 것이었는데 아무튼 사회자가 얘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하고 경쟁해서 답을 저렇게 이제 확률로 해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워딩만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뭘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라는 것이 특정하게 어떤 명시적인 의미 하나로 표현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자체로는 학습에 쓰일 수 없고 단어도 벡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숫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은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개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어떤 정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개라는 것은 동물적인 요소도 있고 가축적인 요소도 있고 반려견의 요소도 있고 플러피라는 건 털이 뽀송뽀송한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물을 이렇게 벡터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게 되면 가능한 것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 벡터 연산에서 거리라든지 관계성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고 우먼의 관계를 주고 킹이라는 인풋을 줬을 때 그럼 퀸이지, 이렇게 이제 기계가 답을 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 앞에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건 이제 워드를 벡터로 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베딩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순환신경망은 앞에서 한 얘기가 뒤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학습한 것인데, 근데 이제 바로 앞에서 한 얘기가 전달되는데 사실은 사람의 말을 보면 어떤 한참 전에 얘기한 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을 기계가 학습을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의 이제 메모리, 기억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길어지면 어떤 요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점이라는 걸 또 판단해 가지고 그걸 같이 학습하면서 이런 방식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구글이 이제 버트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버트가 요새는 많이 쓰이길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버트라는 자연어 처리 모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워낙 성능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거의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뭐냐면 특정 영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드의 벡터를 미리 학습을 해놓고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매우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에 네이버 행사에서 발표된 네이버의 사례인데요. 네이버에서도 이 버트를 써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게 이런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많은 대량의 말뭉치, 코퍼스라고 하는 말뭉치에서 미리 사전에 이 학습을 해서 이제 말의 벡터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안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크라우드웍스도 같이 협업된 사례인데, 한국의 어떤 사례인데 위키피디아 문서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이 문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맞추기 위해서 질문답을 이렇게 쌍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과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경쟁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버트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자연어 처리에서는 지금 시장을 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답셋을 만드는 정답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왼쪽처럼 어떤 특정 기사라든지 지문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들을 이제 의미를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달 서비스나 이럴 때 봤을 때 이제 후기인데요. 후기는 사실은 완전히 자연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적기 때문에 후기를 보고 후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량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이 전반적인 내용, 맛, 양, 퀄리티, 시간, 가격 이런 요소들을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학습이 되면 후기만 던져주면 기계가 학습해서 이런 것들을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최근에 또 이제 이슈화되는 화두인데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이름이 상당히 적대적인데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또 화두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가짜를 진짜 같은 가짜. 그리고 한쪽에서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이 이미지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기계가 그냥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래서 기계가 사람의 여러 샘플들을 학습해가지고 사람의 특성을 학습해가지고 진짜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진짜 학습 데이터를 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많이 좀 활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 만능은 아니고 이 자체가 사실은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학습이 사실 오래 걸립니다. 이제 저 X 차원을 보시면 저게 뭐 20만 번 학습 횟수가 저렇게 30만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점차 이제 사람같이 보이다가 처음에는 사람같이 안 보이죠. 사람같이 보이는 순간이 있고 또 뒤로 간다고 또 반드시 또 사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좀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리즘 좀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쉽게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오픈돼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텐서플로우 앞서 말씀드린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쓰긴 했는데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이 발표한 것이고 그다음에 파이토치 두 가지가 거의 시장을 지금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파이토치가 가볍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상용으로는 텐서플로우를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상당히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오픈해 놨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글이 왜 이렇게 다 오픈했지? 이런 의문이 사실 들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이제 데이터의 양이고 Y축이 실제 AI 서비스의 퀄리티, 퍼포먼스인데요. 사실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 바이두, 뭐 한국의 네이버 같은 이제 공룡들은 IT 공룡들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픈 소스를 공개해도 서비스 퀄리티에서는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 자원을 이용해서 돈 내고 쓰라고 그것도 부추기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갭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이나 논문이나 개발 코드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구글 링만 좀 해보셔도 조금 관심 있으시면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차이를 만드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코딩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상당히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 사이드가 이제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AI 유리한 데이터를 사실은 오픈 소스 된 것도 아까 AI 허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이 많이 활용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드는 이제 갱 같은 걸 아까 쓰실 수도 있고 웹에서 그냥 긁어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크라우드웍스 같이 요청을 하셨을 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도 활성화되려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동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이라는 게 그 안에 기계가 이제 학습한 내용이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블랙박스 같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도약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 보자. 사실 결국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판단해 가지고 쓸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맡길 수가 없으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자라는 게 이제 최근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했는지를 조금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좀 더 그래서 인풋을 줄 수 있고 틀렸을 때 그런 상호작용이 더 발달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유튜브가 요새 뭐 다들 대세인데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너무 좀 정확해서 소름은 돋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딥러닝을 이용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저렇게 벡터화된 비디오 시청 기록, 그 다음에 검색한 기록,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지역적인 특색, 그 다음에 인구 지정학적 데모그래픽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신경망을 돌리게 되고요. 레류라는 거는 아까 했던 그런 이제 임계치를 넘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들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텀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시면 이런 논문들도 접근하고 거기서 또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목적은 우리가 하기 싫은 어려운 어떤 문제를 기계한테 이제 대신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자를 아이디어를 막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잘 나오면 뒤에 이제 실제 모델이라든지 데이터는 주어진 오픈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미래에 사실은 인공지능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